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연준 정책을 좀 기다리면서 변동성을 보였던 뉴욕 증시가 FOMC 이후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한번 결과 분석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많이들 걱정을 하셨죠. 실질적으로 나온 내용 자체는 그렇게 금리가 인하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여태까지 한 달 좀 넘게 변동성이 있었고 하락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 뉴스가 어떻게 보면 뉴스에 좀 안정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 금리 인하 속도에 있어서 미 연준이 얘기하는 것은 키포인트가 뭐였냐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예.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으니까 추가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까지도 걱정을 하셨었어요. 일시적으로 FOMC 미팅이 있기 전에 살짝 금리 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조금 나오기도 했습니다. 페드워치에서. 그렇지만 이제 파웰 의장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아직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페드워치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시면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전망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고 최근 들어서는 또 심지어 11월까지도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것은 맞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작년 7월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거죠. 그렇다면 올해 7월에 내려줘야지 1년 뒤에 내려주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금리를 동결시켜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인플레이션 숫자가 확인되는 것들이 4월 달, 5월 달, 6월 달이 확인이 되고 나면 금리 내려도 되겠구나 하는 의견들이 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면 빠르면 7월 31일 날 금리를 내려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올해 계속 얘기했던 것은 아무래도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금리 내려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너무너무 뜨거운 것도 아니고 또 너무너무 차가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금리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올해 한 2차례, 3차례 정도 금리 내려줄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금리 인하 그 스타트가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그 조건들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겠죠. 왜냐하면 미 연준의 생각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과거 2021년 또 2022년까지 넘어가면서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렸었죠. 그래서 금리를 너무 늦게 올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많이 치고 올라갔는데 그때 이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네.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막 0.5, 0.75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런 건 사실 하면 안 되거든요. 부담스러웠죠. 예,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야지만 내리겠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볼 때는 좀 그게 조심스러운 게 원래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어느 정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7월 달에 내려주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작년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고금리 유지 1년이 되는 7월이 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도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인플레이션 숫자를 확인하고 나면 이제 금리 내려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표를 못했던 이유가 이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고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 4분기가 좀 안 좋게 나왔었죠. 예상보다 높은 숫자가 나오면서 그 숫자가 나왔을 때마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은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차트 보시면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숫자가 저희가 볼 때는 아마 3%대까지도 떨어질 거다. 연말로 가면. 그렇다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인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까지 자극적이냐라고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기업들의 이 예대율, 은행권의 예대율을 들여다보시면은
많이 막 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과열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를 적절하게 내려주는 타이밍이 아마도 뭐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오히려 5월 달보다는 뭐 6월 이후에 안정을 찾고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타트가 좀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고요. 그러면 시장은 조금 더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인플레 지표고요. 오늘 밤에 뭐 고용 지표도 한번 예상해 볼까요? 네. 자, 고용 지표를 보고 있으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어제 밤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보시면은 이제 생산성 지표라는 게 발표가 됐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비용 증가,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비용 증가가 지난 분기에 4.7%나 됐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고용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까지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비용 때문에. 그리고 생산성 지표 자체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겨우 0.3%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고용 숫자들은 안정적일 것 같아요. 뭐 20만 정도의 어떤 그 숫자들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점차적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숫자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3%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4.1%인데 이게 한 3%대 중반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적인 어떤 비용 증가와 네.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숫자를 보시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숫자는 2.9%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오늘 반등이 좀 컸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자극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고용도 조금 안정을 나타낸다면 시장은 어제도 좀 분석가께서 오히려 이제 고용 지표 이후에 뉴욕 증시 상승을 좀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뒷받침되는 게 이제 실적입니다. 맞아요. 사실 지난주까지 무난한 실적을 보내던 미국이 인텔과 AMD의 좀 우울한 실적을 보고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좀 이번 주에 애플 좋은 실적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의 횡보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자, 이번 실적을 잘 해석을 하시면요. 우선 매출이 S&P 500 기준으로서 증가하는 속도가 한 4%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익 증가율도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핫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미지근한 것도 차가운 것도 아니고 뭐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골디락스 숫자입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즉 회사의 실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가의 엇갈림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애플 숫자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걱정했냐면 이 AI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실질적으로 비용만 늘어나고 매출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었어요. 조금 우려 있었었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 이제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들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애플이 발표하고 또 뭐 메타는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당연히 비용은 증가한다. 즉 하드웨어를 깔고 있는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쪽이랑 연결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질문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애플의 실적에서 나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간 외에서 거의 7% 급등을 하고 있죠. 그 이유를 보시면은 어쨌든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소각을 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 대한 리스크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게 아닌 것 같다. 뭐 애플폰 매출을 보면서 그렇게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지금 애플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higher and better hardware to product, 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드웨어와 지금 이 실적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게 뭐 아이패드를 이용해서일지 뭐 아니면은 지금 비전 프로를 이용해서일지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어쨌든 1, 4분기 성적표는 전체적인 빅테크로 봤었을 때는 괜찮았다. 그래서 많은 불안들 하셨지만 이제 2분기를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국향계 매출도 사실 우려가 되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고, 자, 역시 아까 앞서서 저희 다른 앵커가 애플의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맞았나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적을 좀 체크하는 방법을 예상했는데 저희는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좀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네. 자,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계속 뭐 4월 달, 5월 달에 팔고 나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죠. 또 특히 이제 sell in May, 그러니까 팔고 도망가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다. 그래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조정을 투자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르게 사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언제 다시 상승으로 바뀌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덜 빠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나서 지금 바로 또 반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의 숫자는 좀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5월 15일 날 발표되는 4월 달의 인플레이션 숫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생산성 지표 발표됐는데 실망했던 부분은 이제 다 반영이 됐고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비용 증가 대비해서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지냐, 즉 매출이 창출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금리는 아주 빠르게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진 않죠. 그리고 또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약 4.5%에서 4%대로 천천히 떨어지는 구간이 앞으로 1년 동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런 구간이라면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본다면 저희는 여전히 주식이 중요하다. 채권보다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한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달러의 강세 추세는 이제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금리도 천천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흥국, 특히 한국, 대만, 베트남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쪽, 특히 나스닥 100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업종별 포트폴리오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희가 포트폴리오 바꾼 게 없어요. 많은 분들께서 너무 우리가 IT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많이 주가가 빠지기도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2, 3월 달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줘야죠. 그래서 그런 조정이 있고요. 이런 조정일 때 만약에 이 IT 비중, AI 비중을 투자를 안 하셨다면 늘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기차랑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이 대형 기술주 12개를 저희가 들여다보는데 네. 이 대부분의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가 가장 높은 매력도로 올라옵니다. 물론 AMD의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서 좋은 이런 조정이 있을 때가 투자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가장 대표주인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고 오는 22일이죠. 발표가 아마 이번 달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는데 여전히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신흥국 증시 가운데 이제 한국 증시에 이제 기대감이 좀 생겼다. 우리나라 그 기대감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고 들어오는 그 외국인들에게 좀 뒤통수를 치면 안 되겠는데 어제 조금 실망스러웠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도 한국의 매력도는 좀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밸류업만 보지 마시고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이게 뭐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사이클적으로 봤었을 때 이 반도체와 전기차 쪽이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 코스피 200을 보시면은 뭐 반도체가 40%고 자동차 집어넣으면 뭐 절반이 훨씬 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외국인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가의 탄력성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AI의 사이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많이 오른 AI 1월에 3월에 많이 올랐는데 그 조정 그 받은 타이밍이었고요. 저희 글로벌 자산 배분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원 본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뜨뜻뮤직을 했던 국내 증시가 오늘 뉴욕 증시의 탄력을 다시 받아 조금 더 상승받을지 기대가 되는 오늘의 출발입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